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AI 다양성 콜로키움 사회를 맡은 다문화 교육학과 교수 박주연입니다. 이 콜로키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는 AI 전환기를 맞아서 새로운 융합 연구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내에서 교육이라든지 문화, 인지, 심리, 그리고 리터러시를 아우르는 학제 간 연구를 통해서 이 AI 시대의 다문화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탐색하고 또한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모두가 이 AI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AI를 배워야 한다는 것,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AI가 우리의 사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문화적인 의미 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연구소는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읽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콜로키움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콜로키움은 매주 3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총 4회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의 첫 강연은 모두를 위한 AI 교육이라는 국가 정책 담론을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 한계 그리고 대안을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이번 콜로키움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좀 보여주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콜로키움의 첫 문을 열어주실 분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소장님이신 김영순 교수님이십니다. 김영순 교수님께서는 살짝만 소개를 드리자면 문화 다양성 그리고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 그리고 사회통합 등 다양한 영역, 다문화 교육의 분야 영역에서 활발히 연구, 저술 그리고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연구 영역을 AI 시대 교육 그리고 사회 문제로 확장해서 AI와 인간 그리고 교육의 관계를 성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발제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발제가 끝난 이후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순 교수님을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릴까요? 어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공유 잘 돼 있나요? 네. 공유 화면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아까 방금 박수홍 교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가 지금 그게 나오네? 울리네요? 잠깐만, 어디가 울릴까? 지금 괜찮을까요? 울림이 있어서? 저희 잠깐만요. 쪽에서 들었을 때는 울리지는 않는데 교수님께서 아마 다른 기기로도 접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잠깐만. 예, 스피커. 기다리세요. 내가 기회를 써가지고. 지금은 안 울리죠? 네, 저쪽에선 괜찮은데 지금 정정훈 교수님께서는 계속 울린다고 하시는데 정정훈 교수님 혹시 괜찮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울려요? 어떠신가요? 네, 김현수 교수님 말씀은 계속 잘 울립니다. 그래요? 잘 그럼 들린다고요? 울립니다. 자, 울리면 안 울린다고요? 되지. 잠깐만. 네. 난 누구를 울려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요. 근데 저는 제 쪽에서는 아예 울리진 지금은 않는데 어때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지금 어때요? 지금 아예 그 시스템 하나 껐는데. 네, 괜찮죠? 네, 울음을 그쳤습니다. 네네, 예, 예. 네, 방금 그 박주연 교수님이 소개한 것처럼 이제 AI는 우리 시대의 마치 스마트폰 같은 한때 뭐 인터넷이 들어와가지고 이 새로운 미디어가 우리 사회를 바꾼 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뭐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요. 우리가 삶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렇게 변화할 정도로 상당히 그, 그 틀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론자들이나 기계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지 하나의 매체, 그리고 그 매체가 어떤 도구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 AI 다양성 콜로큐움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모두를 위한 AI 교육이라고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나와 있는 정책 문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과연 모두를 위한 것일까? 그럼 모두를 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다문화 교육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그런 사회의 그런 목소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구에 녹여낼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 그 발제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AI for All이라고 하는 모두를 위한 AI 인지양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DEI라고 하는 우리 다문화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DEI 그 개념을 가지고 다양성, 균등성, 또 포용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그 AI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 비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문화 교육학의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모색하는 그런 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준희 교수님 제가 최종본 하나 좀 몇 개 좀 고쳐서 보내드린 거가 있어요. 여기 채팅방에 올리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채팅방 교수님 뭐죠? 그 단톡방에 네, 그,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네, 다운받아서 올리도록 이쪽에다가 하겠습니다. 저희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연구소는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죠. 그 인터넷이 들어와가지고 웹 이런 것들이 했을 때 디지털 에스노그래피라는 걸 만들어서 또 우리 그 사회적 소수자인 그 결혼주 여성들에 대한 디지털 에스노그래피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늘 앞선 선도적인 역할과 선도적인 연구를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주민 연구를 쭉 해왔는데 그 질적 연구 방법론에도 그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업해서 연구를 그 효율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연구 방법론도 저희들이 그 연구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는 좀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과가 AI 시대에 이런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결국에는 이 정책 문서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3월 달에 4개의 그 콜로퀴움들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스터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저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장성민 교수가 AI 리터러시의 개념, 또 연구 사례, 그다음에 우리 인하대 영문과에 디지털 인문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인지와 인공지능, 챗 GPT부터 스마트 담론까지 하고 외부에서 광운대학교의 변정수 교수님이 AI는 마지막 인간지성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AI 그런 뭐 관련된 교수학습, 뭐 평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다양성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그런 강연 시리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학문의 지향성들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두를 위한 AI 교육에 대한 개요인데요. 먼저 이 AI 교육에 관련된 교육부가 만든 문건을 보면 이렇게 그 체계도를 비전 체계도라고 우리가 늘 해요. 어떤 뭐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국가 큰 정책의 이런 그림들이 그리죠. 비전은 모두의 역량으로 여는 AI 강국, 인재로 도약하는 세계 3강, 그다음에 목표를 전 세계 생애 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 그리고 세계 3강을 견인하는 다층적 인지양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비전과 목표를 좀 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정말 AI가 만들어준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게 부실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1년도 안 걸렸어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 때 2, 3년 걸립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시기와 때가 되게 중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빠른 시기에 만든 건 사실이에요.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TF가 만들어지고 관련된 연구자들이 특히 이제 교육학이나 AI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두의 역량. 이게 과연 모두의 역량이라는 게 무언가 역량이면 컴퍼턴시라고 하고 그 컴퍼턴시가 있잖아요. 의사소통 역량이니 공감 역량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는데 그 앞에 모두가 붙었어요. 근데 그렇게 모두의 역량으로 이거를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가? 모두의 역량이란 과연 뭘까? 그다음에 AI 강국했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강국, 삼강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경쟁이 사실상 확확 드러나거든요. 원래 그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미디어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보편화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학자예요. 근데 이런 3강이니 뭐 2강이니 뭐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거는 민주주의스럽지 못하죠.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에도 경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인재라는 말. 과연 인재라는 게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요즘에 보면 뭐 AI 인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도 하나 그 AI 인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없어요. AI 인재는 과연 어떤 인재를 말하는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AI 인재는 뭔가? 그럼 AI를 잘 쓰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AI 인재라고 하는지.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AI 인재, AI 시대의 뭐 그런 학습자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기계적인 측면이나 테크놀로지를 잘 우리가 도구로서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부분들이 좀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육학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뿌리가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라는 그 홍익인간의 이념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AI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모두의 역량, AI 강국, 인재 이런 나타난 부분들이 과연 그 홍익인간의 이념에 잘 맞는가, 겉으로는 되게 맞는 것처럼 실제로 표층을 해놨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 여기 보면 전생애 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 전생애 주기는 이해해요. 평생교육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보편적 AI 교육은 과연 뭐야? 보편적 AI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보편 교육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니버셜 에듀케이션이라는 얘기를 의미해요. 근데 그 AI 교육이 과연 보편 교육 속에 들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세계 3강을 견인하는 다층적 인지양성. 더 웃겨요. 다층적 인지양성이 뭐예요? 다층적 뭐를 다층적 인지양성이라 하는지 우리 박주현 우리 교수님 오늘 사회 보시는데 교수님 봤을 때 다층적 인재가 어떤 인재를 얘기를 해요? 뭐 1층, 2층, 너무, 3층 이런 거. 그죠? 네. 어쨌든 이 목표와 비전이 저는 그 뭐 정의화 개념 이 문서 안에서도 그런 정의화 개념이 굉장히 설명력이 별로 없어요. 설명적 타당력을 갖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이게 비전과 목표에 우리가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뜯어보면 추진 과제가 총 10개, 10대 추진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크게 이제 10대 추진 과제인데 3개, 4개,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중고등학생에 그러니까 대학생 이하, 그러니까 고등교육 이하의 우리가 초중등교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춤형 AI 교육 확대로 초중고등학교 AI 역량 함량. 자, 여기 초중고에서 빠져 있는 게 뭐가 빠졌어요? 유아. 여러분, 유아 이거 AI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뭐, 스마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아 아이들도 AI를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유아가 일단 여기서 빠졌다는 거. 그래서 맞춤형 AI 교육 확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맞춤형 AI 누구에게 맞추는 것인가? 그러니까 모두에게 맞췄다 그러면 각자 다양한 개성에 맞춰진 것인 걸 맞춤형이라고 하는지 이 그 맞춤형 AI 교육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맞춤형 AI 교육 확대로 그냥 멋진 만들만 그냥 갖다가 쏟아 놓는 것 같아. 초중고등학생의 AI 역량 함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초중등학교 AI 기본 교육 확대, 뭐 학생 특성을 고려한 AI 교육 지원, 초중고 AI 교육 기반 강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등교육, 이게 대학생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다층적 AI 인지 양성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의미가 느껴지냐면, 저기 첫 번째는 맞춤형 AI 교육 확대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AI 역량을 함량하고, 그 다음에 세계 3강을 견인하는 다층적 인지 양성은 저 대학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인가?
대한 의문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서도 딱 보면. 자, 첫 번째가 AI 혁신 인재 양성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한 AI 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모든 학생 AI 기초 역량 함량 지원, 지역 기반 AI 인재 양성 거버넌스 구축. 이 4번도 되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 4번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국립대학,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AI 인재 양성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를 위한 건가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개의 추진 과제는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확대예요. 뭐 재직자 등 기업에 원하는 AI 실무 역량 강화 역량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 대상 양질 AI 교육 기회를 기회 제공 확대하고 뭐 경제적 부담이 없는 AI 교육 활용 기회 확대.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에도 아주 저렴하고 거의 그 무비용의 AI 그런 시스템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기업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그걸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이러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고도화하기 위해서 법 조직을 정비하겠다 해가지고 AI 인재 육성법을 제정하고 국가인재위원회 설치 운영 이거 지금 하고 있고요. 국가인재지도를 구축하고 독자적 AI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교육부에서 지난해 말에 발표한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과연 이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이 이게 2025년 1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거대로 지금 정책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초, 중,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어, 그리고 대학에 특히 이제 저희 학과가 이 이제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AIBK라고 해가지고 20개의 사업단을 모집을 해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작업들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쭉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점 추진 과제 아까 우리가 1, 2, 3 중에 제가 좀 구별을 좀 해봤어요. 이 AX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 융합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뭐, 그 초중등 쪽, 맨 좌측에 AI 중점 학교의 단계적 확대라든가, 과학고 영재학교, 뭐 AI SW 확대, 소프트웨어 확대죠. 이런 사업들, 지능형 과학실 확충, 뭐 AI 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굉장히 과학이나 기술이라든가 특성화에 좀 영재라든가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기특한 게 하나 보여요. 질문하는 학교, 이 선도학교예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이게 뭐냐면 사실 AI 시대에 어떤 질문을 던지냐는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AI 선진국에서는 철학과라든가 뭐 이런 인문학의 학과들이 역사학과라든가 이런 인문학에 관련된 학과들이 문학도 그렇고 좋은 그 인재들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부터 좀 철학과가 빛을 본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인간의 사유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런 점들은 상당히 그 약간의 그 탈기계적인 느낌들이 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근데 전체 비중에서 굉장히 적죠. 그죠? 여기 보면은 전국의 학교들이 인천만 해도 600개가 넘는데 인천만 600개예요. 근데 2025년에 104교인데 27년에 200교 정도 뿐이면 양성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AI 디지털 5위에 AI 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이건 이제 기계적인 거죠. 26년에 1900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기계 중심적인 도구 중심적인 부분에 이 중고등학교 정책이 초중고등학교 정책들이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우측으로 할수록 대학이죠. 대학하고 대학원인데 학석 박사 패스트 트랙에 도입하는 거예요. 학석박을 엄청나게 빨리 여기 뭐 학부 입학 후에서 박사학위 취득까지 2.5년 단축하게끔 그러면 4년, 2년, 3년 그럼 한 8년 정도 걸리는 거를 2.5년이니까 뭐 한 5.5년에 학석박을 다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 사실 AI가 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중요한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들이라든가 인식론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빨리 지금 학석박을 이제 만들고 AI 학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공 분야 우수 인재 성장 경로를 지원하고 이공 분야 이게 이 대부분 다 이게 이공 분야예요.
그다음에 AI하고 AX 대학원 정원 확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인문사회 분야가 아니에요. 실제로 봤을 때. 물론 이제 AX에서 인문사회 융합이 있긴 있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BK22 AI 및 AX 교육연구단 운영. 26년에 20개, 그러니까 올해 20개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줄지 모르겠지만 10시계 시도로 봤을 때 17개가 각 시도에 결정이 될 거고 10시계 시도가 광역시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17개죠.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단체로 봤을 때 17개면 17개 각 10개 시도에 뿌려지고 그냥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 서울에서 하나씩 더 주겠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26년에 20개 정도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박사후 연구원 제도와 뭐 이것은 이제 AI 관련된 연구하는 것들, 그다음에 대학원 혁신대학의 AI 융합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것들. 이래서 주로 이제 AI를 집어넣어서 뭐 지원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집중 양성하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뭐 여기 뭐 전문대나 직업계 고등학교는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제가 우측에다 빼놨어요. 이쪽에는 이제 전체적인 거고 여기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게 맨 우측에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과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AI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지역별 AI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교육청에서 AI 교육 지원 센터를 설립하자. 이게 인천시 교육청은 상당히 17개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제일 빠르게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인가? 과학교육연구원을 아주 빠르게 바꿨죠. AI 교육원이라고 해가지고 영종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물포에도 그 정말 실물 AI를 연습하실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모든 교육청에 AI 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거고, 뭐 지역별 디지털 새싹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이게 이제 뭐 돌봄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디지털 새싹. 참 장명도 잘해요. 디지털 새싹. 방과 후 프로그램. 이 교육부의 사무관이 되려면 아마 이런 장명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대학 쪽으로 가면서 AI 거점 대학을 육성했고, 그다음에 뭐 거점대 과기원, 기업연구소 이게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 뭐 계약학과 산학 공동 AI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또 지역 단위 연구 생태계 조성 이게 뭐 라이스 사업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하겠다라는 거든가 뭐 사내대학원 뭐 산업학위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돼 있고 뭐 AI 청년 멘토링 지원 전부 다 이제 뭐 AI가 안 붙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지역과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AI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했다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보편적 AI 교육 확대를 위한 AI 기초 역량을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약간의 평생 교육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정보 과목의 AI 교육 시간, 이걸 이제 교육 과정 내에서 AI 교육 시간을 확대하겠다라는 거라든가, 또 뭐 거점 국립대 AI 기본 교육 과정, 거점 국립대 중심이래요. 그러니까 모듈이 하지 않죠. 거점 국립대 중심. 그다음 예비교원, 그러니까 사범대야. 사범 예비교원 AI 교육 역량 강화. 그래서 AI 관련된 수업을 학부에서도 사범대에서 교육 교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있고요. 현직 교원이죠. AI 교육 연수를 개발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K무크 강좌를 개발하고 뭐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의 지원을 확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보편적 AI 교육 확대를 통한 AI 기초 역량 함량 지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이제 1, 2, 3을 다 봤어요. 근데 바로 이제 아마 우리 다문화 교육을 전공하는 분들은 바로 그럼 이거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다른 이주민들에 대한 내용은 없네? 뭐 또는 특수 장애인층들이나 또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장에서도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요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쭉 보니까 초중등 대학, 대학원, 박사후 연구원까지 그리고 여기 평생 직업교육까지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구조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도 아까 얘기한 거 생애 주기별 임금직 기본교육 한다 그랬잖아요. 초중등 대학 평생 직업교육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 보면 뭐 AI 교육과정이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AI 교육과정을 지금 막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그 AI가 우리의 의사통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는 측면으로 가야 돼요. AI가 개인적인 그런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정말 모두를 위한 도구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에 잘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 교육과정 전문가분들이 오셨으면 그 부분을 꼭 이제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에 넣을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그 계층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다양성을 반영한 AI 교육 과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별 인공지능 AI 인지 양성 체계 구축인데요. 여기도 보는 것처럼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학교, 연구소, 대학원, 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문서를 보다 보니까 두 축이 있더라고요. 라이스 사업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청이나 지방지자체와 행정지자체와 교육지자체, 즉 교육청, 시청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청이나 그 교육청이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또 이거 인공지능 AI 인지 양성 체계는 거점 국립대학을 얘기해요. 그럼 인천은 거점 국립대학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인천은 거점 국립대학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만큼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세련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기도에도 경기도에도 불행하게 거점 국립대학이 없어요. 여러분 경기대학은 국립대학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수님 경기대학에 경기대학교가 있고 서울대학교도 거점 국립대학인가? 서울의 거점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 이 경기, 인천, 서울 지역에는 거점 국립대가 어딘가? 되게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의 AI 교육 지원센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 교육 지원센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또 AI 거점 대학으로 뭐 지역 AI 허브를 구축하겠다. 뭐 대학원에 글로컬 랩이라든가 이거 BK21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 인하대학교 관계자분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대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AI를 이끌어가는 사업단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단들이. 물론 인하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공과대 위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요. 실제로 이 문서를 가만히 따져보면은 인문사회 융합에 대한 측면도 되게 강하고요. 우리가 빈틈이 뭔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것, 즉 모두라는 측면하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다문화 교육학과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춰지는 오히려 이런 이공계열에 관련된 학과들이 함께 연결돼 가지고 인문사회 융합 중점으로 나가는 측면들이 더 우리 학교에게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수인공지능 뭐 인재 조기 양성 및 안정적 성장연로 구축 이거는 뭐냐면 이제 AI 영재죠. 아까 AI 인재를 넣은 AI 영재를 뭐 하겠다라는 의미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학고 영재학교 그리자라도 이 똑똑하고 대단한 애들을 더 똑똑하고 대단한 슈퍼로 만들어가지고 대학에도 이게 이 8년짜리를 5.5년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BKAI 연구단에서 또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20대 박사가 된 20대 교수가 나오겠죠. 그 과연 좋을까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공립 교원 처우 개선 등 교원 규제를 개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연결이 돼요. 뭐 국가 석자 교수제를 도입한다는 건 AI 석자 교수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학문 정말의 인공지능 융합 인재 양성 해가지고 뭐 초중등에서 스팀 교육 강화하고 이거는 오래 전부터 스팀 교육 강화했죠. 아까 질문하는 학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들 반도체 AX라든가 뭐 이런 여기 보면 이제 하나가 나온 게 인문사회 중심 융합 인재 양성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게 막 교양 수준의 또이 인문사회 중심 융합 인재는 이제 교양 수준의 그 과목들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대학원에 보면은 이제 AI하고 AX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두뇌한국 AX 이거 AI 융합대학원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6년 3개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26년에 20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3개 사업단은 1년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년부터 그러니까 26년에 뽑아서 이미 이 3개 사업단이 있고 26년에 뽑아서 27년부터 하는 사업단이 20개 사업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대학 공동인재 AI 인재 양성 모델을 확대한데 이렇게 지금 계약학과라든가 계약 정원을 만들고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뭐 기업은 사내대학원을 만들고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략 모두를 위한 AI를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두를 위한 AI 교육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대안
그럼 우리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조금 살펴보고 마지막 3장에 우리가 교육연구단, 그러니까 교육단위와 연구단위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변화하는 그런 AI 시대를 우리가 선도하고 또 그런 학문을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할 겁니다. 그 모듈리안 AI 교육에 대한 정책 문서를 보면 이 기술 정책, 그러니까 기술 위주의 정책에서 점차 사회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좀 애매하게 지금 거기는 주로 기술 정책 측면과 약간의 사회 정책이 들어가 있지만 뭐 1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듈리안 AI 인재 양성 방안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인재 정책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건 사실이지만 또 AI 역량을 국민 기본 역량으로 규정하고 인문사회 융합을 강조한 점은 또 기존 기술 중심 AI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런 내용은 나와 있죠. 인문사회 융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인문사회 융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 문서에 없어요. 그러나 정책은 여전히 기술 중심 발전 패러다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AI 시대의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철학 뭐 실행 전략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한계를 5가지 정도의 차원으로 나눠서 좀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책 철학 수준의 한계가 있어요. AI for all의 개념의 모호성이에요. 제가 아까 문서를 좀 다루면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의 핵심 슬로건인 AI for all은 보편적 AI 교육과 포용적 사회 구현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게 보이잖아요. AI for all 그러면. 근데 그 개념적 범위와 실천 전략은 여기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어. 그리고 정책은 우리가 모듈리안 AI 교육 정책은 AI 접근권 확대와 교육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냥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그 문서는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AI 활용 역량의 최소 기준은 무엇인가? 역량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AI 활용 역량이라고 할 때 그 최소 기준은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AI 시민성의 구체적, AI 시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AI 시민성의 구체적 내용이 과연 무언가? 그 다음에 뭐야? AI 민주주의는 AI 민주주의에 대한 구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AI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AI를 잘 써서 구현되는 것인지, AI를 정말로 양식적으로 써야 구현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그 AI를 모두를 위한 것으로 선언하면서도 AI가 사회적 권력 구조와 불평등을 어떻게 재편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어, 매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 속성은 뭐냐면요. 그 많은 정보들을 무료 아주 저렴하게 그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나 돈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 이 매체로 인해서 우리가 정보에 대한 접근의 평등성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가 그 뭐 TV라든가 인터넷이 없을 때는 현장에 가야 볼 수 있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여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 디지털 AI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깝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형성되듯이 AI 관련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때 그것이 높낮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정책 철학이 여전히 기술 낙관주의적 관점에 기술이 다 해결해 줘라고 낙관주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I를 도구로만 이해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이에요. 그게 훨씬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뭐 인식론적이라든가 윤리적 측면을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적죠. 여러분이 한번 보면 10%도 안 돼요. 정책은 AI를 주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향상이에요. 주로 보면 교육 혁신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며 AI가 이게 제가 중요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AI 인간의 인식 구조와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에 미치는 존재론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AI가 생성형이잖아요. 인간의 판단 과정과 사회적 의미 생성 구조에 깊이 개입하는 매개체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은 AI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철학을 제시하기보다는 AI 활용 능력의 확산이라는 기능적 목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AI 시대의 핵심 과제인 인간 AI 관계의 재정립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세 번째 그 비판인데요. 인재 개념과 교육 모델의 한계예요. 이 모듈 한 AI 교육 정책은 AI 인재를 기술 인재, 활용 인재, 융합 인재로 구별해요. 그 안에 보면 인재에 대한 종류를 써놨는데 흥미로운 것 같아요. 기술 인재는 뭐지? 기술 인재는 뭐 기술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활용 인재는 그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인가? 융합 인재는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시키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구분하면서 인문사회 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인재 개념 자체, 그 인재는 뭐냐라는 건데 인재를 기술 역량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AI 융합 인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저는 그 AI를 사용하면서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그게 없다, 부족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시민적 책임과 윤리적 판단 능력의 구체화가 부족하다. 이것을 거의 말하고 있지 않죠. 그 AI를 활용하는 AI 시대에 시민들이 가져야 될 책무, 책임과 윤리적 판단에 대한 그 구체화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AI가 관계적 역량이나 감정들과 같은 정동적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도 여기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I 시대의 인재는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AI 환경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행위자성, 이 뭐랄까요, 소셜 그 에이전시라고 하는 사회적 행위자성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저는 AI 행위자성이라고 좀 표현하는데요. AI 행위자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이러한 인재 개념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는 이제 도구적 리터러시. 그러니까 리터러시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뭐 리터러시 학과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5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이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리터러시 개념이 굉장히 선진적이더라고요. 어제가 첫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 리터러시라는 과목을 가리키는데 그 자기 소개를 하면서 리터러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했더니 정말 다 스마트하게도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리터러시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읽고 쓰고 참여할 줄 아는 능력, 사회를 변화시킬 줄 아는 능력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자, 앞에 있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뭐 도구적 리터러시에 머물러 있다고 치지만 사실 참여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능력들은 도구적 리터러시가 아니죠. 네, 그렇게 현재의 교육 모델이 그냥 도구적 리터러시에 머물러져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부 정책은 AI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아요. AI 활용 능력, 데이터 이해 능력, 기술 윤리 지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AI 리터러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AI 리터러시에서 유네스코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뭐냐? 유네스코 정의만 봐도 교육부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 좀 탈도구적 리터러시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본 것 같아. 사회적 의미 해석 능력, 타자 이해 능력, 문화적 맥락 인식 능력, 민족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해요. 마치 여기 보면 뭐 민주시민이나 세계시민 능력과 유사한 것들을 AI 리터러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인 영역에서 AI 리터러시에 대한 능력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육부 정책에는 대한민국 교육부 정책에는 대자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어요. 이는 정책의 리터러시 여전히 기능적인 문해력으로 뭐 어느 적 시대예요. 60년, 70년대 기능적 문해력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물론 기능적 문해력 필요하죠. 그러니까 읽고 쓸 줄 아는 그러니까 AI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데 중요한 건 그걸 넘어서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프락시스적인 능력들이 필요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구조적 문제인식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AI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제한적 접근. 근데 AI가 모두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AI가 오히려 불평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는 거죠. 교육부 정책은 AI 활용 격차 해소를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지만 이 일을 주로 교육기회 제공,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아주 소시각적인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균등성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게 균등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건 기회적 평등에 대한 균등성이에요. 근데 조건에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 조건에 맞는다는 거, 조건에 맞는 평등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조건에 맞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거는 똑같은 교육계를 초, 중, 고, 대학에다 똑같이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부족하지만 원래는 조건에 맞는 거. 그러면 조건에 맞는 노인은
노인에 맞게, 이주민에 맞게, 그래 장애인, 특수장애인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다양적인 측면에서 조건에 맞춘 평등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AI 불평등은 단순 접근성 문제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차원을 가져요.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차별 재생산. 이거 여러분 잘 알죠? 데이터 권력으로 집중,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어요. 플랫폼 기업 중심 권력 구조. 그다음에 정보 생태계가 왜곡되는 거. 이런 구조적인 권력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고 AI 격차 문제를 교육 격차 수준으로 그러니까 AI 격차가 대단히 사회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단지 교육 격차 수준으로 그래 교육만 잘 시키면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다문화 사회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자, 이 교육부 정책은 AI 교육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다양성과 문화적 갈등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음의 영역에서는 정책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것을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AI 정보 환경에서의 문화적 편향 문제, 그다음에 이주민 집단의 AI 접근성 활용 문제, 그다음에 AI 기반 사회통합 교육의 필요성. 여러분 아마 아까 제가 리뷰한 거 봤지만 이런 내용들이 문화적 편향에 대한 문제들 안 나왔죠. 그다음에 이주민 집단에 대한 AI 접근성 안 나왔어요. 뭐 AI 기반 사회통합 교육의 필요성 안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교육부에서 이 정책을 만들거나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겠죠. 아, 교수님, 그럼 어떻게 그런 걸 다, 어떻게 그걸 다 포함합니까? 그러면 모두를 위한이라고 쓰면 안 되지. 모두를 위한 썼으면 모두를 위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이는 정책이 여전히 단일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설계되었으면 이게 전근대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실행 구조와 교육 현장 적용의 한계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 자체가 중앙집권적 추진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정책은 국가주도 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하지만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기반 거버넌스 설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해요. 어디 하나 시민사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건방집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뭐 관료제 사회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불구하고. 근데 이 시민단체, 시민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쏙 빼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AI 시대 교육은 중앙정부 정책만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요. 정부가 아무리 추동한다 그래고 지방정부나 시민단체라든가 뭐 이 풀뿌리에 있는 그 민초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죠. 지역 특성과 사회 문제에 기반한 분권적 교육 생태계가 필요하다. 물론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의 이제 거점 대학에다가 센터를 둔다라는 거, 그거가 이제 하나 빼고는 되게 분권적 교육 생태계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정책이 제시한 AI 교육 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제약을 갖고 있어요. 교사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 과정은 어떻게 짤 건가? 과밀화 학교에 대한 인프라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다음에 평가 체계는 아직 얘기도 하지 않았죠. 평가 체계가 미비하다는 거. 이런 정책이 실행 단계에서 상당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함. 그냥 구조는 잘 짰어요. 뭐 그냥 잘 짰다고 치면 과연 실행을 어떻게 할 거고 교육 현장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꼼꼼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이나 이런 연구를 하겠죠. 근데 교육개발원이나 교육평가원에서 기존에 연구했던 것들, 뭐 수능이니 뭐 이런 데 좀 바쁘게 쫓기고 있을 텐데 실제로 이런 연구가 얼마큼 중요하게 진행될까? 물론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의 이런 파트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들이 지금 가동되는지, 물론 제가 알기로는 AI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 조직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판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요약해 보면 기술 낙관주의적 철학을 배경으로 깔고 있고, 그다음에 기능주의적 리터러시 개념을 소통시키고 있고, 사회적 권력 구조에 대한 분석을 미흡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성 관점 아주 매우 미흡하죠. 그다음에 실행 구조의 현실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까기만 했으면 그러면 뭐 대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은 뭐냐면 AI 시민성 교육 하자. 지금 학교 민주시민 교육 그 선언도 했고 그 민주시민 교육 계획이 지금 2026년 1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흥미로운 게 서로 교육부 안에서는 부서간 얘기를 안 하나 봐. 거기 AI 시민성에 대한 얘기 그 민주시민 교육 계획 추진 계획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AI 시민성 교육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사회 통합 중심의 AI 교육을 강화하고 인간 AI 관계 철학을 정립해야 되고 다문화 사회 기반 AI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적 AI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저희가 그럼 이제 우리가 다문화 교육학과에 관심 있는 이 부분이죠. 정책 발전 방향을 지원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 3부에서 합니다. 3부입니다. 다문화 교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자, AI 다문화 융합 연구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문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학원 융합 연구, 대학별 강점 분야와 AI를 결합한 융합 연구를 자율할수록 블록 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뭐 여기 뭐 3개 사업단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활용 사례들이 쭉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럽 중기 예보 센터의 기존 수치 예보 모델을 AI 기후 재난 통신이 연결돼 이게 이제 AX 사업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흥미로워요. 싱가포르의 AI 판사 시스템인 AI 법률 윤리 철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데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학원 혁신 참여대학 우리 학교는 대학원 혁신 참여대학인데 20년 28개를 중심으로 AI 융합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AI 기술 융합하는 혁신 모델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학과 교수님들하고 우리 일반 대학원 원장님이 만나서 얘기했던 게 요것 때문에 제가 이 문서를 미리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AI 융합 전담 조직을 만들 때 우리 학교는 물론 공대가 강하지만 공대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인문사회 융합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I 다문화 융합 연구 가능성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인문사회 중심 융합 교육이라는 아까 문서에 분명히 있었죠. 보셨죠? AI 시대의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우수상 학생 인문사회 융합 교육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그래서 AI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주제에 예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LNM 거대 언어 모델이죠. AI 거대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AI 모델 기초 연구를 한다든가 뭐 또 여기 인문사회 AI, 인문사회 분야의 혁신적 성과 창출의 AI 활용, 경제하고 미래 노동 시장을 분석한다든가 또 AI 시대 윤리 인간 AI 간 정체성 확립 등 인문사회적 접근, 미디어 가짜 뉴스를 구별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AI 관련 인문사회 융합 연구에 우리가 하려는 연구도 좀 일치 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AI 다문화 융합 연구의 가능성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인문학 중심의 AI 융합 인재를 위해 기초교육부터 연수 연구까지 이어지는 인문사회 분야의 성장 연구를 강화시키겠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석박사 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외연수 앞으로 추가 지원하겠다는 얘기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 연구장 연구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대학원생 지원금을 국가에다 신청하는 분들은 AI나 AX 관련해 가지고 이 AI 다양성 관련된 내용들을 이론적인 부분에 넣을 필요가 있다. 네, 박사 과정에 글로벌 리서치를 시설했고요. 학술 연구 교수, 신진 연구 사업까지 이렇게 학문 수석들이 양성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연구소하고 우리 학과가 다문화 융합 연구소하고 다문화 교육학과에 우리가 이번에 연구교수가 8명이 지원했어요. 우리 연구소에. 뭐 외부 4분, 내부 4분이 지원했는데 몇 분이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보니까 AI라는 걸 가지고 밑바닥에 깔고 지원한 사람 한 사람인가? 그래서 좀 AI를 좀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뭐 연구자분들이 우리가 AI에 대한 그런 선 개념들, 선수학습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AI를 배경으로 연구 과제를 쓰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AI 관련된 연구 과제를 쓰거나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인간 AI 협업 그 질적 연구 방식을 토대로 두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다문화 융합 연구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목적이에요. 저희 학과와 다문화 융합 연구소의 목적인데 다문화 융합 연구 생태계. 그래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은 단순한 기술 교육 정책을 넘어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인재 전략을 주시한 종합 정책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 문서는 여기 보면 AI 기술 수준이 아니라 AI 인재 규모와 다양성으로 규정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좀 적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전생의 교육 체계 전반에 걸친 AI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정리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단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우리 연구단의 사회통합 비전을 얘기하면 우리 그 다문화 교육연구단 물론 저희가 뭐 AI 리터러시 다문화 교육연구단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명칭을 아직까지 우리가 쓰진 않지만 그 쓴다면 우리 연구단의 핵심 비전은 AI를 활용하여 다문화 사회 갈등 완화와 시민적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리터러시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는 이런 거는 정합성이 있죠. 이는
모두를 위한 AI 교육부 정책의 핵심 철학인 AI for All과 직접적으로 정합되고 해당 정책은 AI의 발전이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원칙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뭐 소득, 지역, 교육 수준에 따른 AI 활용 격차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의 핵심 과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AI 교육을 사회적 포용 정책 핵심 도구로 설정하고 있고 우리 연구단은 AI를 단순한 기술 역량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전망에 사회적 이해와 관계 조정의 매개로 활용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입장이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이 지향하는 AI의 보편성, 뭐 포용성, 공공성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우리 연구단이 수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인문사회 융합 인재 양성과의 정합성이에요. 정책 문서에서 인문사회 융합 인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부 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AI를 단순 기술 인력이 아니라 융합형 인재, 아까 융합 인재 나왔죠. 뭐 기술 인재, 뭐 활용 인재, 융합 인재, 융합 인재에 대해서 재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책은 AI가 범용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문사회 분야와 융합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죠. 특히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윤리성, 시민성 연구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 분석 연구를 확대하고 인문사회 기반 AI 활용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은 AI 기술을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연구단은 AI 리터러시라든가 뭐 다문화 사회 이해, 뭐 사회통합 교육을 결합한 인재 양성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이 요구하는 인문사회 중심 AI 융합 인재 양성 전략과 높은 정합성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의 세부 전략과 우리 연구단의 추진 계획을 대응시켜 보면 우리 연구단은 대학원 단계에서 AI 리터러시 기반 다문화 사회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및 교육 현장에 연계한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책이 요구하는 고등교육 단계 AI 인재 양성 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지역 기반 AI 인재 양성 거버넌스와의 정합성을 우리가 보면 정책은 수도권 중심 AI 교육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거점 대학 중심 AI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대학이 지역사회하고 협력하여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 연구단은 인천 지역의 다문화 사회 특성을 기반으로 AI 활용, 사회통합 실험과 지역사회 참여형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뭐 정책이 지향하는 지역 기반 AI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합니다. 제가 다음 주 금요일인가 인천시청에서 무슨 월미도 쪽에서 이런 다양성이 뭐 어우러지는 인천이라는 걸 가지고 지도 발제를 하는데 그거 준비하면서 최근에 인천을 보니까 다문화 인구, 즉 외국인 인구들이 한 4위 정도 되지만 그 분포, 국적의 다양성, 뭐 민족의 다양성은 직업의 다양성, 뭐 비자종의 다양성에는 가장 높은 폭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인천에서 우리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인하대학이 갖고 있는 역사성, 하와이 교포들이 만든 대학이라는 그런 역사성들을 잘 부각시킨다면 정책이 지향하는 지역 기반 AI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사실 우리 학교의 집행부에 있는 보직 교수들이 총장을 비롯하여 이런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학교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총장의 의지, 학교 집행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과를 어, 뭐랄까 동아시아, 아시아의 최고의 그런 다문화 교육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만들겠다는 마음가짐만 갖는다면 우리 과가 뭐 사실 국제화라든가 또는 대학원생의 여러 지역성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종합성의 차별적 의의인데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는 AI 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 활용 역량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재 양성해야 되겠다. 우리 사업단이 교육연구단이 AI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회적 AI 있는 기술을 사회적 활용하겠다는 측면으로 가고 AI의 산업 경쟁력 확보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합 인프라로 재개념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AI를. 세 번째는 다문화 대라는 국가적 현실 문제 해결을 AI 교육과 직접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정책이 강조하는 AI 민주화라든가 또는 사회적 포용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교육 연구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정책의 정합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연구단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뭐냐면 AI 연구의 인문사회적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도 뭐랄까, 그, 좀, 그, 뭐 이게 늙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적지 않은 나이에 그래. 그 표현이 괜찮겠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제가 AI를 공부하고 연구방문에 넣고 AI를 활용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 못지않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문사회 전환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 연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요. 특히 이거 인간 AI 협업. 대학원에서는 이제 연구방문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간 AI 협업 연구방법론을 저희가 선도적 주자가 됐죠, 지금. 그리고 AI 기반 사회통합 교육 이론을 정립하는 거. 이 네 가지 측면이 이제 우리 교육연구단이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해요. 자, 이와 같은 학문적 기여는 AI 시대 인문사회 분야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기술 중심 AI의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좀 정리를 하면 앞으로 쭉 올라가서 정리하면 이제 목표를 보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정말로 이 저는 이게 이 비전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되고 뭐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뭐 이런 거를 좀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전생의 주기에 거쳐서 우리가 AI를 같이 그 삶을 살아가는 스마트폰처럼 그런 뭐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도구 같은 것들이죠. 그렇게 놓고 보고 그 AI와 인간, AI가 매개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민주성, 연결성, 또 더 나아가서 그 AI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윤리성에 대한 측면들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문 현상 연구하는데 그 이주민과 관련돼서 또는 이주에 관련돼서 또는 다양성에 관련돼서 연구를 할 때 인간 AI 협업 연구 방법론에 대한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구소와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어, 발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AI라는 것이 대중화되면 대중화될수록 이 사회적인 소수 그룹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차별, 이 불평등이 사실 더 깊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 교육, 사회통합의 비전 하에서 AI 교육을 다시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 교육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이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 손을 들어주셔도 좋은데, 지금 최현정 박사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네요. 어, 네, 궁금한 점은 AI 활용 사회통합 실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연구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단순한 분석 도구의 수준인지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 설계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AI 활용 사회통합 실험도 되고 AI 활용 사회통합 실현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우리가 AI 민주화라든가 뭐 이 AI가 단지 도구적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확대할 때 그 AI를 활용해서 다양성들, 그다음에 또 포용성들, 또 이 그 균등성들을 그 우리가 획득하는 개념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정보 안에서 AI 역시 사실 그 뭐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론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AI 활용 사회통합 뭐 실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연구자 입장에서 제가 아까 인간 AI 협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과 AI가 협업해서 연구를 할 때 그 연구 방문론에서도
그 어떤 특정한 그 어떤 출신과 특정한 계층과 특정한 그 집단에 대한 그 연구자가 혐오를 갖지 않도록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다 포괄적으로 AI 활용, 사회통합 실험이나 실현이나 이렇게 연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네,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들 좀 생각하시는 동안 네. 최현정 박사님께서 질문하셨던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저도 같이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I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좀 그러니까 생각했던 감정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거든요. 이 AI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면서도 이 두려워하는 이 감정이 있는 것은 이 AI 속성, 이 변화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런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역량이 AI에 잠식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AI라는 그 특징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술 격차나 독점, 아니면 자본의 이런 집중,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AI를 잘 사용했을 때 장점보다 잘 사용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자면 AI를 활용한 어떤 사회통합을 우리가 한다고 했었을 때, 뭐 길어질 수 있는 것이 뭐 AI 시민성이라든지 AI 민주화 이런 것들은 AI가 잘 활용됐을 때 달성될 수 있는 결과이고, 만약에 잘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사회통합의 목적에 반대하는 결과, 예를 들어서 음, 소외라든지 주변화 아니면 차별과 같은 문제들이 더 심하게 심화될 수 있죠. 나타날까 하는 두려움이 음,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심화될 수 있겠지, 당연히. 그런 네? 부분은. 그래서 이제 네. 심화된다라는 거죠. 네. 그쵸. 음, 그래서 그, 이미 우리 사회통합이라는 어떤 정책이 있고 개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매개로 해서 사회통합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을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일지에 대한 네,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이제 뭐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연구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뭐 전사록을 만들었거나 뭐 분석을 하거나 할 때 그 익명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익명으로 넣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전사록을 분석해 달라고 한번 우리가 질적연구하는 분들이니까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연구자가 지적자가 도구니까 본인이 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뭐 레포트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즘에 제가 인간 AI 협업하면서 전사록에 대한 분석을 AI가 할 수 있고 인간도 할 수 있고 비교해가지고 서로 대차대조 해가지고 하는 방법론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넣었을 때 그 정보들이 익명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AI가 정보들을 확인하거나 그게 누구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측면들이 많아요. 뭐 생애사라든가 내러티브 같은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연구 참여자의 내밀한 측면들이 AI에게 들어갔을 때 그것이 다른 데하고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I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물론 생성형으로 다른 유저들에게 그 내가 연구한 정보들이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 연구자가 지켜야 될 하나의 윤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사실 AI가 두 가지 그러니까 양면의 그런 칼처럼 그 이기가 되기도 하고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흉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가 흉기가 두려워가지고 그 AI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할 필요 없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구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기와 흉기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강도가 들었을 때는 흉기가 될 수 있고요. 뭐 선자가 들었을 때는 그것이 요리를 하는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인식, 윤리, 도덕 이런 교육이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제가 비판할 때 뭐 너무 이 기술 교육이라 이런데 치우쳐져 있고 90% 이상이 대부분 다 이제 도구 인재, 기술 인재, 활용 인재 쪽에 측면이 있다면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시민 윤리를 가지고 있는
뭐 AI 리터러시, 뭐 시민성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육에서 초중고 대학 교육에서도 이 AI에 대한 윤리 교육, 또 윤리를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에 대한 사유, 철학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질문에 대한 측면들, 이런 분들이 인문학적인 사고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돼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사용하는 유저들의 측면이 되게 강하게 도른다는 거죠. 우리가 안 사용할 수는 없죠. 이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에는 뭐 그 폰에 어떤 그 우리가 휴대전화 같은 것도 있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지금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엔 이제 이 기기가 보편화될 수밖에 없고 누구든 다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아마 모두를 위한 AI 교육이라고 붙인 거고 그렇게 밀고 나가겠죠. 그렇지 않다면 뭐 3대 강국인이 이렇게 막 표시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뭐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부 정책에 따라야 된다는 측면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AI 시대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그 기본적인 AI에 대한 소양, 또 AI를 통해서 인간과 AI를 매개로 인간과 인간 간에 지켜야 될 어떤 윤리들, 또 생각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돼야 되고 그런 교육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최선의 사회통합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AI를 통해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AI가 없을 때 다름 이해하는 방법하고 AI가 있을 때 다름을 소통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칼럼을 쓰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이 칼럼을, 제가, 어, SNS에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군들이 처음 실험한 거래요. AI 전쟁을 처음 실험한 거고, 그 5인 폭격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학교에 많은 그런 그 희생자를 가져왔죠. 160명 정도의 희생자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AI가 결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번 전쟁은 또 미국이 AI의 어떤 전쟁 능력을 실험하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일부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막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이나마이트 노벨이 만들었나요? 그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때는 산업화라든가 인간이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무기가 된 거죠. 흉기가 된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누가 사용하는가, AI 권력자가 누군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육강식의 사회를 미국이 만든 거죠. 미국이 힘이 있는 나라가 그냥 뭐 그 민주화라든가 뭐 세계 평화를 앞에다 두고서 그렇지 않은 나라의 뭐 대통령을 확 잡아간다든가 그냥 힘 있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미국이 그래버리면 조금 힘 있는 나라는 조금 힘없는 나라를 침범에 합류하겠죠.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세계의 그런 힘 있는 나라들이 어떤 평화를 선도하고 이렇게 가야지 미국이 DI 정책들, 아까 얘기하는 다문화에서 핵심적인 DI 정책들을 포기하고 대학에서의 DEI 교육 정책들을 포기해가지고 대학 총장들이 반발하고 한 대학에다가 지원금을 안 주고 뭐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슬픈 현실이죠. 이게 미국의 이란 공습 결국에는 이게 여러 측면에서 이제 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종교적 측면도 있고 또 국내 트럼프가 뭐라죠? 어려움, 국내에 대한 정치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외로 돌려서 뭐 이 언론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면 시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AI 시민성, AI 민주주의 얘기한 이유가 AI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데 있어서의 큰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뽑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 시민들이 뽑은 거죠.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내란으로 이제 규정이 됐죠. 법적인 제재를 받았으니까. 내란 일으켰던 윤석열 씨가 그렇게 한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뽑은 시민들이 그런 선출,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2026년 1월 달에 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관련된 그 법률을 아주 촘촘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무슨 법률을 만들고 이렇게 뭐 추진 계획을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통용하고 있는 시민 주체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할 것인가 저는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정책을 만들고 해라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거버넌스죠. 그 발런티어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연구소도 그렇잖아요. 연구소장이나 뭐 제가 이제 학과장일 때 어떤 연구 교수님이나 교수님에게 무엇을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하세요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책과 그 프로젝트가 잘 되거든요. 저도 뭐를 시키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다문화 교육을 선도하는 최소한 아시아에서 선도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럼 누가 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책무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기회도 이것도 맞는 것도 소장이 제안한 거잖아요. 전 나이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데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여러분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 세대에서 물려줄 책임감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내놓는 프로젝트들 좀 내놨으면 좋겠어. 어제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어떤 우리 연구교수 한 분이 어, 자기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소장을 불러서 계획에도 없는 스케줄이 없는 소장을 불러서 갔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 연구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들 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소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고 있는 연구원분들도 계시고 연구교수분들이 계시고 여기 뭐 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만든 것은 뭐 우리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미래 사회, 세계 평화, 또 우리 어떤 전공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의 존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동안에 몇 개가 더 올라왔네요. 네, 그런데 교수님, 정정훈 교수님께서 아까부터 손을 들고 계시는데 한번 저희가 좀 질문을 아니, 들어보는 것이 있는 게 어떨까? 아니라 이거 괴고 있는 거 아니어서 턱 괴고 있는 거 이렇게? 아니요, 뒤에 손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저거 내가 못 봤네요. 저쪽이 네네. 안 보였어요. 팔이, 죄송합니다. 네, 팔이 네, 빠질 뻔했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너무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구구절절히 정말 옳은 말씀 드리시고 그러셔서 전혀 뭐 괜찮고요.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게 어떤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관련해서 너무나 공감하는 게 이제 자칫 이제 일부 그런 스탠스에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AI가 있는 업에 지금 활용 가능한 AI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혹은 국가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AI를 제공해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AI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 편향이 있고, 뭐 환각이 있고, 물론 지적해야죠. 좋습니다. 근데 지적하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이런 어떤 AI의 어떤 이제 개발이라든지 어떤 발전에 우리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뉴스를 보니까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5대 인공지능 툴을 두고 전 세계 이제 연구자들이 와서 그것의 문제를 찾아내는 어떤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떤 환각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 피드백을 다시 그 개발자들에게 줘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레드팀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문학자들, 또 실천가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우리가 이 장소와 이 사회에 이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정말 경험하고 느끼고 그저 소망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부분 AI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걔들은 발바닥이 없어요. 이렇게 이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정보는 읽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가진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우리 주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AI 개발에 혹은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관련해서 박주영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두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 제 생각에는 그 두려움을 가지되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증폭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경험치, 경험으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반성이라든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학술적 혹은 실천적 어떤 전문적인 어떤 소위 역량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독특함, 특별함, 이제 그 독특한 색깔로서 이렇게 뿌려낼 수 있다면 AI가 아무리 어떤 공통성이나 보편적인 요소의 어떤 최강자에 군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요소를 굳이 쫓아가지 않으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로 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 그런 교육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김여준 교수님 보셔요. 그이 세상에 김영순 교수는 한 사람뿐이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온 어떤 신념, 여러 가지 어떤 지금까지 여정 이런 것들의 총체가 지금의 김영순 교수님이라고 봤을 때 우리 모두 개개인들은 그런 요소들이 다 있다고 봐요. 그것을 어떻게 어, 인식하려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강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교육도 이제 그런 측면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런 접근보다는 개개인 위한 교육이 어찌 말하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두에 지적하신 지금 현재 모두를 위한 AI 교육이라는 어떤 방향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고 사실 위험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여기 오용석 교수님도 그렇고 박주영 교수님도 그렇고 약간 상반된 얘기 중에 하나가 화재 현장에 그런 임명을 뭐 전쟁에 뭐 AI 로봇이 나가서 하고 이것은 뭐 인간을 대신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기인데 이게 지금 아이러닉하게도 현대자동차 AI 로봇 정말 이거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막 그 미래학자들이 예측해요. AI가 인간의 일들을 대체한다. 근데 저는 그 점에서 그래서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AI 활용 질적연구라고 용어 쓰지 않죠. 인간 AI 협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 AI 연구팀에서 처음에 AI 활용 질적연구 방법을 썼는데 우리 그렇지 말고 순서도 인간 AI 협업을 하자. 저는요, 여기 분명히 현대 자동차 공장의 AI 로봇으로 인간 노동자들이 대체하면 물론 기업의 효율성 높아지죠. AI를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은 높지만 뭐 걔네들은 AI는 노동조합을 형성하지도 않고 임금 더 달라고 저기 투쟁하지도 않고 편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이 꼭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생성형이기 때문에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돼. 인간 AI.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해내야 되는 거죠. 인간이 노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어떤 교수님들 만나면 걱정을 해요, 젊은 교수님들이. 김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AI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수들 자리가 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슬퍼요. 인터넷 처음에 생겼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막 이런 전문직들 없어진다.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저는 교수의 일들, 교사의 일들, 가르치는 일들의 변형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빨리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거죠. 질문을 잘하는 법을 가리킨다든가, AI가 인간을 뭐죠? 모둠활동, 협동감 이런 거 가리키지 않잖아요. 그냥 협동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AI에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인간이 AI에게 프롬프트를 하는 거죠. 질문을 잘하는 방법들. 또는 인간과 인간 간의 그런 어떤 협동,
뭐 팀 빌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정과 가서 잘 알지만 인터뷰 AI가 가서 하나요? 인간이 직접 현장 나가서 자료 수집하잖아요. 그죠? 해석도 인간이 하잖아. 물론 AI도 해서 비교하겠죠. 뭐 이렇게 하지. 저는 인간의 일을 전적으로 AI가 대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냐?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널려 있어요, 그 일들이. 그 일을 안 하면서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매우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네. 박주영 교수님 혹시 네. 뭐 더 없으면 이제 뭐 종례를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오늘 제가 수업 있는 날이라 이제 수업에 또 들어가야 돼가지고 우리 수업 대체 우리 송춘희 선생님 우리 강의실이 어디예요? 내가 강의실도 모르네. 강의 준비하다가 강의실 어디예요? 네, 저희들. 네, 지금 서울관 이거 봐. 오늘 보니까 오늘 저녁 시간에 나랑 밥 먹는데 내 책을 읽었는데 책임이라는 그 파트를 읽었대요. 그래서 그 책임을 내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 지금 강의를 왔는데 강의실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안 되는 서울관 거예요. 200, 그 서관이 238호 얼마나 있습니다. 큰데? 서관 몇 호? 여기 그건 모르잖아요. 교수님 앞에 그 사회과실에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코멘트, 그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김진희 박사님께서 이제 교수님의 이 비전과 실천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아, 네네. 아, 네.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그첫 번째 콜로퀴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더욱더 개인의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개인 간의 협업이 우리가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이렇게 수고를 해주신 김영순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다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AI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같은 시간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